어떤 특정 전투기만 계속 사고가 날 때 조종사가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은 조종석의 설계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조종사의 행동을 교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조종석을 잘 설계하는 건 역시 중요한 일이겠죠. 근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그 위치를 제대로 설계할, 그 조종석을 제대로 설계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개편해야 된다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많은 국가들에 있죠. 한국도 있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의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훈련 프로그램을 한번 보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결핍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은 대역폭이 줄어 있다는 것, 즉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학습 능력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수업 중에 다른 생각을 해버리면은, 한 번만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하게 되면은 이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지죠. 그렇게 되면은 강의가 점점 어려워지고 나가기가 싫어질 겁니다. 한두 번 빠지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그 강의에 나가지 않게 되죠. 이럴 경우에 조정석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표를 바꾸고 모듈화해서 수업에 빠진 사람들이라도 자기 진도에 맞춰서 언제든지 나가서 다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하는 말의 핵심은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 시선에 맞춰서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고 설계를 하라는 거죠. 이 가난한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빠져있는 상황, 즉 터널링이라든지 대역폭 세금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어보고 이 정책을 만들어라는 게 이 저자의 말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 터널링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급하지 않은 문제를 터널 안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어떻게 터널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앞서서 터널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대부분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상기를 시켜줘야 되죠. 아무리 좋은 인센티브, 보상을 준다고 하더라도 터널 밖에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에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저축을 하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저축을 하면은 금리를 높게 해줄게 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이 저축 프로그램 같은 것은 이 사람들한테는 중요하지만 급하진 않은 겁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한 번씩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이번 달 저축은 얼마나 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순간적이나마 터널 안으로 이 저축이라는 것이 들어온다는 거죠. 실험 결과 이 사소한 조치, 이런 문자만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의 저축액이 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강제성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6%나 늘었죠. 또 이 저축 프로그램 같은 것을 설계할 때도 이 터널링 안으로 밀어넣는 게 중요합니다. 터널링에 들어가 있으면은 아무리 보상이 크다고 해도 그 보상이 터널 밖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도약 계좌 이런 것들이 있죠. 높은 금리를 줄 테니까 5년 동안 적금을 넣어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자들은 이런 것들을 하기 쉬운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월세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5년을 믿고 적금을 넣을 수 있겠냐는 거죠. 높은 금리와 5년 뒤의 목돈이라는 것은 터널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센티브를 짧게 나눠서 주는 겁니다. 6%의 고금리를 쳐주는데 그 이자는 5년 뒤에 주는 게 아니라 당장 다음 달에 준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다음 달에 당장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저축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짧게 나눠서 주는 것들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CEO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빡빡하게 예정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터널링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서가 몇 분 전에 와서 지금 나가야 될 시간이라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비서의 이런 행동 덕분에 이 CEO는 결핍의 덫에 빠지지 않죠. 이 비서가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아주 특별히 혁신적인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효과를 냅니다. 이 바쁜 사람들은 운동을 하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죠. 그런 와중에 트레이너가 상기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터널 안으로 들어와서 운동하러 오라고 이 독촉을 하는 거죠.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핍을 관리하는 쉽고 단순한 수단은 바로 터널 안에 있는 것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터널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 터널 안에 중요한 것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나쁜 사람들은 이 터널링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기도 하죠.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그 당장의 높은 금리를 상기를 시키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 다음 달 등록금에 집중해서 터널링에 빠져있다는 것을 이용하면서 높은 금리를 이 상기를 시키지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쁘게 활용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대역폭 세금을 줄여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대역폭 세금을 줄여줄까 하는 거죠. 즉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신경을 좀 덜 쓰게 할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흔히 빈곤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이라든지 종합검진 이런 것들이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죠. 근데 이 저소득층은 항상 결핍에 빠져 있을 겁니다. 결핍에 빠져 있다는 것은 대역폭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난한 아이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데는 또 많은 대역폭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야 되고, 그 신청을 하고 나서 병원을 예약을 해야 되고, 그 예약을 잊지 않고 기억도 해야 되고, 또 병원에 가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도 내야 되죠. 그리고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를, 우는 아이를 달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아주 많은 대역폭이 소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게 이 저자들의 말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몰라서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너무 복잡해서 안 받는 경우도 많죠. 현금 지급 프로그램은 이런 절차를 수십 개를 하라고 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안 그래도 대역폭이 많이 소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도적으로 느슨함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도적으로 느슨함을 만들어야 되기도 하지만은 정책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느슨함을 줘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이 병원은 수술실에 느슨함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바빴다 라는 사례를 봤었죠. 그러면 이 병원이 결핍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 전문가는 이 병원에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수술실 하나는 무조건 비워둬라, 이런 조언을 했죠. 이 조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수술 건수는 더 늘어났고 새벽에 하는 긴급 수술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병원 수익도 개선되었죠. 의도적으로 느슨함을 만드니까 상황이 나아진 겁니다.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령 용량의 약 70% 이하일 때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정체는 느슨함이 부족해서 일어난 결과라는 거죠. 이 병원의 입장에서 이 전문가가 수술실을 하나 비워두라고 했을 때 안 그래도 바쁜데 수술실을 하나 비워두라는 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결핍에 직면하면은 이 느슨함은 사치품처럼 느껴지죠. 이 수술실을 하나 비워둔다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럴 때일수록 이 느슨함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 느슨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병원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되겠죠. 만약에 월급이 200이라 하면은 180이라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느슨함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20만 원은 완충장치가 됩니다. 사실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는 익숙한 개념이죠. 이 느슨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에서 말하는 안전마진이라는 것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투자에서 느슨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적정가가 5만 원이라고 판단을 했다면은 4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4만 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만 원이 안전 마진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느슨함을 만드는 거죠. 실제로 내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싼 가격에 샀기 때문에 충격이 덜하죠. 그런 식으로 느슨함을 만들면은 실수를 만회해 줄 수 있습니다. 월급은 실제로 200인데 180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하면은 충격,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그 비상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약속이 5시라면 4시 40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특별한 상황이 생겼더라도 약속 시간에 안 늦겠죠. 이런 식으로 느슨함의 교훈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의도적으로 느슨함을 만드는 것은 투자에 있어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여유를 제공하고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필수품이 될 겁니다. 또 다음으로는 깜빡해도 무너지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시에 맞서 싸우는 것보다 무시가 유도하는 결과를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사람들한테 뭔가를 무시하지 않도록 강요하기보다 무시했을 때 더 나은 결과가 되도록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연금에 들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연금에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체크를 하면 연금에 들게끔 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게 연금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연금에 들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한 겁니다. 오히려 디폴트 값을, 기본값을 연금에 들도록 설계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한 거죠. 당신은 지금 금리 3%로 연금에 가입되었습니다. 만약에 가입을 원치 않으시면 체크를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 양식을 무시해도 연금에 가입되도록 바꾼 거죠. 이렇게 하니까 연금 가입률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안 했을 때보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더 후회한다는 겁니다. 즉 지금 하던 행동을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본값을 연금 가입으로 해두면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굳이 체크를 해서 연금 가입을 안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무시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를 하는 겁니다. 자동이체 같은 게 또 그 대표적인 겁니다. 보험료 납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이체를 해놓고 내가 까먹더라도, 내가 잊어먹더라도 실수를 하지 않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결핍에 빠진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지를 줄여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봤던 절차의 간소화, 대역폭 세금을 줄여주는 것과도 비슷하죠. 다이어트에 빠진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들은 칼로리라는 것에 결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주 머리가 복잡하고
이 자제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떤 음식은 칼로리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한 게 이 황제 다이어트라는 것. 황제 다이어트는 단백질 위주로 먹는 식단이죠.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먹되 탄수화물만 안 먹으면 된다라는 게 이 황제 다이어트죠. 선택지를 줄여준 겁니다. 모든 음식의 칼로리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칼로리를 마음대로 먹되 탄수화물만 배제를 하는 거죠. 단백질 범위 내에서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황제 다이어트입니다. 이 황제 다이어트라는 것이 영양학적으로라든지 다이어트 관점에서 특별히 훌륭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심리학 관점에서 보자면은 굉장히 강점이 있다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원포트 다이어트도 강점이 있겠죠. 또 이 저자가 조언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래의 나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한 달 뒤에 카드값 대금 날은 아주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비싼 물건을 덜컥덜컥 사기도 하죠. 근데 이런 심리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진적 저축 증대 프로그램, 이 저축 액수를 점점점 늘려가는 그런 식입니다. 지금 당장은 1,000원만 저축을 하면 되지만 다음 주에는 2,000원, 다다음 주에는 3,000원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저축 프로그램인데요. 카카오톡에 실제로 이런 게 있죠. 먼 미래의 일을 우리가 신경을 안 쓴다는 그 심리 효과를 이용을 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저축을 해야 된다는 사실에는 동감을 하지만은 당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저축을 꺼리죠. 근데 이런 점진적 저축 증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드는 돈이 작기 때문에 쉽게 가입을 하게 됩니다. 먼 미래를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심리적 효과를 노린 거죠. 그렇게 하면 저축률이 조금 증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풍요의 시기에 완충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 앞에서 봤던 인도의 노점상들 같은 경우에도 초기의 풍족함을 잘 활용만 했더라면은 뒤에 결핍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도 그렇게 하지 못했죠. 풍요의 완충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소득이 많이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많아졌을 때 소득 가운데 일부를 투자를 하거나 저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죠. 자,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사례들 몇 가지를 볼까요? 제일 앞에서 봤던 앵그리버드, 여기에서 이 부자들, 이 기회가 많았던 사람들은 빈자들처럼 이 한 번 발사할 때 신중하게 발사를 해서 다음 스테이지로 많은 기회를 넘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략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막 낭비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 시간 제한 퀴즈 같은 것, 여기에서도 부자들은 똑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한 사람처럼 빡빡하게 집중해서 문제를 풀지 않고 대충대충 문제를 풀었습니다. 시간을 뒤로 많이 남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많이 낭비했죠. 이 퀴즈에서 빈자들은 부자에 비해서 초당 50%나 더 많은 추정을 했고 또 추정당 더 많은 점수를 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은 이 빈자들보다 3배나 많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3배나 많은 점수를 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1.5배밖에 더 점수를 따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죠.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이나 전부 풍요의 시기에 낭비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완충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되겠죠. 수학 직후에 낭비를 하고 수학 직전에 결핍에 빠지는 이 농부한테 1년 소득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정부가 만약에 의도적으로 다달이 나눠서 준다면 그러면 비교적 결핍에 덜 빠지게 되겠죠. 케냐의 옥수수 농부들은 이 비료라는 걸 사용할 때 75% 이상의 수익이 더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3분의 1만 사용을 하죠. 왜냐하면 돈이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비료를 사야 될 때 돈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부는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을 때 이것을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비교적 돈과 대역폭이 넉넉한 시기에 이런 비료를 사는 결정을 내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비료 사용률이 45%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 시기가 풍족의 시기고 이 시기가 결핍의 시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산을 깎아서 여기를 메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안정적인 상태가 되겠죠.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풍족함의 산을 깎아서 결핍의 골을 메우는 것 이라고 말이죠. 이런 저자가 제안하는 모든 것들, 의도적으로 느슨함을 만들고 깜빡해도 무너지는 세상, 그리고 대역폭 세금을 줄여주는 것, 터널 안으로 중요한 것 밀어넣기, 이런 저자들의 제안은 빈곤 정책을 근본적으로 새로 만들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자기들의 기준에만 맞춰서 이 저소득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지 실제로 대역폭 세금이라든지 터널링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만 지원해줘서 되는 게 아니라 대역폭 세금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을 줄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 이 돈을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한부모 가정의 엄마가 신경 써야 되는 것들, 즉 이 아이를 돌보는 것, 이런 것들도 저소득 정책에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보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한부모 가정의 아이를 돌봐주게 되면은
그 아이를 돌보는 것 그 이상의 효과를 내게 됩니다.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거죠. 이 좋은 금융 상품, 예를 들어서 뭐 점진적 저축 증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저축 프로그램은 단순히 그 저축한 금액 이상의 효과를 낸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을 없어줍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이 사람의 대역폭을 넓히고 IQ를 높이고 절제력을 강화시키고 사고력을 유지시키는 그런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신경 써야 될 것을 줄여주기만 해도 그것이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책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 책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초에 했던 질문을 한번 볼까요? 도대체 가난한 자들은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그렇게 형편없이 행동을 할까? 라는 이 책의 질문의 답이 나왔죠. 바로 이 결핍 때문입니다.